왕권에 강화했느냐를 배울 건데 등장하는 왕은 2명밖에 없습니다. 광종과 자, 그 다음에 성종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우리 왕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힌트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성자가 들어가잖아. 성자가 들어가면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이룰 성자 웬만한 거 많은 뭐 법을 만들었다던가 체계를 만들었다던가 지방제도를 분리를 했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낸다고 해주면 되고 우리 광종 옆에는 키워드를 한번 적어볼게요. 옛날에 이 광종을 모티브로 했던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는데 광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 제목이었어. 빛나거나 미치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자가 빛날 광자도 있죠. 미칠 광자라는 뜻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종은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왕이었어요. 백성도 많이 생각을 했고 왕권도 강화를 했고 되게 잘 다스렸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엄청 많이 숙청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군주라는 별명도 있거든. 그래서 미치거나 라는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이 붙는 드라마도 등장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게 되면 광종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왕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성종도 되게 많이 나요. 수능까지 엄청 중요한 왕인데 자 먼저 광종은 밑줄 치겠습니다.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했어. 노비안건법이라는 건 뭐냐면 노비가 있잖아. 근데 노비가 제대로 그 노비가 그 소유주 주인의 것이 맞는지 살피고 검사하는 법이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자 노비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노비라는 게 뭐냐면 노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노비는 재산이에요. 우리가 통장에 찍히는 뭐 주식, 통장에 찍히는 돈, 집문서랑 똑같은 존재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광종이 밑에 힘이 센 귀족들, 호족들이 이 재산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노비들을 한번 싹 살펴봐. 조사해서 살펴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적어주면 되냐면 자 호족 세력을 약화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세력 위주로 약화를 시켰냐면 경제력. 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A라는 호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비가 500명이라고 해보자. 이게 다 자기 돈이었잖아. 근데 이 노비 안건법을 해보니까 이 상관으로 이게 200명을 가짜로 노비로 만들었던 거야. 억울한 방법 등으로. 그래서 나라에서 노비 안건법을 실시를 하면서 야, 너 이러면 되냐? 라고 하면서 200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풀어주는 거야. 풀어줘. 그러면 이 노비의 신분이 어떻게 돼? 얘는 지금 200만큼 마이너스가 된 거죠. 얘는 200만큼 마이너스 경제력이 된 거죠. 귀족은. 근데 이 200이 풀려난 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200명의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방됐잖아. 해방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양민이 되는 거야. 양민이 뭐냐면 세금 내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같은 사람, 너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그냥 이 양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양민이 세금을 내네? 누가 좋아요? 국가가 좋죠. 세금은 누가 써요? 국가가 써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한은 강화가 되는 거죠. 요거를 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으니까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양민으로 200만큼 돌리면 국가는 플러스 200의 이득을 보게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노렸다. 이게 노비안건법이다 라는 기초 개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당시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호족인 왕건이 세웠고 플러스 호족들이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긴 하지만 경쟁하기도 했죠. 그래서 항상 왕권이 불안했어. 그래서 이 광종은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어. 이 새로운 세력을 뭘 통해서 뽑냐면 새로운 세력을 이 왕이 새로운 세력을 어떻게 뽑냐면 과거제를 통해서 뽑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막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봐. 선생님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원장님이 딱 오더니 되게 이제 선생님 높은 데를 탁 끌어줬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웬만하면 그 원장님은 되게 충성을 하겠죠. 너희들 회사에 갔어. 회사에서 열심히 막 일하는데 어떤 부장님이 너희를 되게 신입사원을 높이 봐가지고 중요 부서에 탁 꽂아줬어. 그래서 그때부터 막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충성을 다하겠어?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 보통은 충성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이 과거제를 통해서 뽑아주는 사람이 누구야? 왕이죠. 왕.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세력들은 왕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왕권 강화에 같이 등장하는 게 과거제예요. 과거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과거제도 실시를 하는데 여기서 키워드 동그라미 칠게 쌍기.
이 이름이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좀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중국 후주에서 기와해온 중국인인데요. 다시 고려이 된 거지. 이 쌍기가 공종한테 그래. 아, 얘 쌍기야, 내가 이 호족 세력들 때문에 죽겠다. 얘들이 너무 권력이 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우리 중국에서는 말이죠. 과거제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새로운 인재를 뽑아 올립니다. 그럼 걔들이 나라 발전도 시킬 뿐더러 당신의 권력도 강화시켜 줄 겁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 거야. 그래서 쌍기라는 사람이 과거제를 실시하도록 도와줬고요. 유교적 학식과 능력을 갖춘 관리가 등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피해 군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호족 세력을 숙청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공신이야. 공신은 아버지 태조 왕건이 국가를 세울 때 도움을 줬던 공을 세운 신하들인데 선생님 이 사람 좀 좋은 사람인데 왜 죽여? 그만큼 나라를 세웠으니까 위세가 등등했겠죠. 그래서 이들을 좀 쳐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정도 중요한데 칭제 건원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칭제 건원이 뭐냐면 황제를 칭하고 그 다음에 연호 같은 거를 세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 고려다 나는 황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밖에 막 공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연호 설명했지. 짱도국의 짱아 1년이란 연호를 세운다. 그런 것처럼 왕권이 강했다는 건데 시험엔 이게 나옵니다. 별표 3개. 자, 너희들이 앞으로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뭘 풀었는데 네모 박스에 광덕 준풍이 나왔어. 무조건 광종입니다. 광덕 준풍이 나왔어. 무조건 광종이에요. 자, 광자 동일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준풍이 뭐냐면 광종은 준수했어요. 잘생겼습니다. 광종은 준수했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 아일 씨랑 이준기 씨가 이제 요 시대에 약간 픽션 사극으로 달의 연인 보보경심 여라는 걸 찍었는데 이준기 씨 잘생겼죠? 자, 광종은 준수하다 라고 암기를 하십시오. 광종은 준수하다. 광종은 준수하다. 광덕 준풍이 나오면은 광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계질서를 세우는 데는 온만한 게 없으니까 공복을 제정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가 나오면 키워드를 찾아주실 수 있어야죠.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노비 안건법이구나. 자, 삼국 이전에는 과거 제도가 없었다 등등등 하다가 쌍기의 의견을 받아들여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광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힌 게 수능까지 끝이에요. 원래 한국사는 좀 싫을 수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한 번 공부하면 그냥 끝이야. 한 번 공부하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성종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종으로 가려면 그 고려의 이제 왕의 가계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고려에 왕건이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이죠. 왕건이 결혼을 몇 번 했다고? 정식 결혼만 29명을 했다고. 자식이 몇 명이나 됐어요? 100명 가까이 됐겠죠?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다음에 왕이 오른 사람 일찍 죽고 그 다음에도 일찍 죽고 그 다음에 4대로 즉위하게 된 게 광종이에요. 광종은 여색을 밝히지 않았어요. 와이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딱 이제 한 명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경종. 5대왕 경종. 근데 경종은 또 와이프는 많았는데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았어. 그래서 자식을 못 낳았어. 그러다가 목종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어서 병에 걸려서 죽어버려. 병에 죽어버려. 그러면 이때 경종이 죽기 전에 생각을 했겠지. 저기 이불에 저렇게 쌓여있는 저 귀여운 내 아들 자칫하면 제가 목숨을 잃을 텐데 안전한 걸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뭘 생각했냐면 이때 성종을 불러드립니다. 그게 요 성종이에요. 성종에서 6대 왕인데 저 성종을 왜 불러드리냐면 성종이 누구냐면 똑같이 고려는 근친혼을 했으니까 다 왕족 출신이야. 다 태조 왕건의 후손이긴 해. 그리고 이 성종이 누구냐면 이 목종을 낳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천추태후라고 있는데 거란 전쟁에서 잠깐 등장을 할 텐데 이 천추태후랑 결혼해서 낳은 게 목종이었거든. 그러니까 천추태후의 오빠야 오빠. 그러니까 이 목종과 성종의 사이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래서 경종이 생각을 한 거지. 아, 얘한테 물려주면은 안전할 수 있겠다. 친외삼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성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왕위를 물려줄게. 근데 부탁을 할게. 나중에 목종이 다 크면은 왕위를 꼭 물려줘라 라고 하고 깨꼬닥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종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종 6대고 7대가 목종이다. 요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뭐 실제로 약속을 지킨 걸 수도 있고 성종이 공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물려주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여기 나오는 왕들과 요 선생님 파란색으로 적은 왕의 정치 방식이 달라. 다른 이유가 조금 다르게 왕위를 등극하기도 했고 집안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런 스토리텔링을 한 거야. 자, 보게 되면 성종은 이룰성자잖아. 뭔가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옆에다 뭐라고 지을 거냐면은 유교 러버라고 했습니다. 성종은 유교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꼰대. 근데 유교를 사랑했는 게 왜요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다고 이상하죠. 자, 우리 고려는 무슨 국가야? 고려는 불교 국가 얘들아. 고려는 국가 자체에 왕사나 국사 같은 걸 둬서 태자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스님한테 시켰듯이 고려는 불교의 국가야. 진짜 화려한 것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왕자들도 막 출가를 하고 그래. 고려는 불교 국가인데 성종이 조금 달라. 유교 러버야. 완전 유교 러버입니다. 그래서 유교식으로 국가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 성종한테 완전 브로맨스를 가진 환상의 짝꿍이 있었어. 누구냐면 최승로입니다. 성종하면 최승로야. 둘이가 완전 연결해야 돼. 자, 최승로라는 브로맨스. 실제로 성종이 최승로가 사망을 하고 밥을 한동안 안 먹었어. 나란히를 하러 안 나갔어. 그 정도였어. 둘이 굉장히 나이 차이라고 하는데 그냥 엄청 사랑하는 그런 스승님이었던 거지, 자기한테는. 그래서 성종과 최승로는 브로맨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생각이 똑같았어. 최승로가 뭐라고 하냐면 시무, 나라의 급판을 28가지를 폐하.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이 폐하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 28가지를 해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성종이 와 진짜 최승로 너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거 정리해왔니?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시무 28조를 채택을 해가지고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막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키워드로 등장을 하냐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2개의 성과 6개로 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관제를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목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지방간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성종이 했다 정도만 알고 가면 돼. 뒤에서 이 고려의 관리 체계를 배울 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1부 가면 되고 유교 러버라며. 그러니까 유교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국자감이라는 학교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이러한 학교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유학 교육을 담당하는 경학 박사, 의료를 담당하는 의학 박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박사라는 호칭은 실제 백제 시대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자, 그리고 과거제를 정비해서요. 과거 출신자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자, 우리 통합사의 행복 때도 배웠잖아. 유교는 뭐를 얘기하죠? 배우고 익히니 때때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얘기를 하잖아. 본인은 수양하고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유교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런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불교는 상대적으로 싫어 라고 했잖아. 그래서 연등회나 팔간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이 정도 키워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도 집중.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선배들이 들게 많이 들려왔습니다. 집중해서 볼게요. 자, 페이크 요소가 굉장히 많은 질문이고요. 요거는 선생님 때부터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그렇게 많이 틀려오십니다.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바로 이건데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서 20조의 내용입니다. 같이 볼게. 자, 불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요. 어때요? 불교를 좋아하는 것 같죠? 불교 좋아하는 것 같죠? 여기서 너희들 낚이는 거야. 불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요. 너무 좋은데? 이상한데? 자,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밑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불교 좋아. 불교는 너를 수양하는 데 쓰고 나라를 다스리는 건 유교로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낚이면 안 돼. 자, 수신 뭐예요? 수신 배웠잖아. 수신 뭐예요? 내 몸을 달고 닦는 거. 수신은 내세를 위한 겁니다. 우리 내세 통서 때 배웠어요. 뭐였어? 저승,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었지. 그래서 수신은 내세를 위한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불교 좋아. 불교 좋은데 너 수양할 때나 쓰고 죽고 난 다음에 극락갈 때나 생각을 하라는 거야. 또 얘기하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내세보다 더 급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죽고 난 세상은 저 멀리 있는데 왜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하는 건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읽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불교를 축소하고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뼛속 깊이, 지금 고려도 6대까지 왔잖아. 사람들의 뼛속 깊이 고려가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최승도가 시무 28조, 20조 이걸 적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읽어. 불교는 가르침을 행하고 자신을 수행하는 근본이요. 이거 불교 좋아하네라고 해서 다 틀려왔어요. 다 틀려왔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별표 쫙 그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이 파트를 제일 싫어했는데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진짜 재밌어서 책이랑 만화책이랑 드라마 보고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거 나오니까 재미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싫어하겠지. 그래도 쌤이 키워드 나오는 거 바탕으로 짚어줄 테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고려는요, 중앙 통치 체제가 있는데 기억을 해줘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 별표 칠게요. 선생님이 역사 시험에는 최초로 시작한 거 아니면 그 나라만이 가진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기구였어. 독자적. 그래서 이게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우선 고려는 어떻게 다스렸다고 얘기를 했죠? 이성육부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볼까요? 중서부나 성, 상서, 성, 이성이죠. 그 다음에 상서성 밑에 이병, 호, 형, 예, 공부 있죠. 6개 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성육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성육부구나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하게 했던 해당 핵심 기관은 이 중서문화성이었어. 중서문화성. 이름도 뭔가 있어 보이죠? 이 중서문화성에서 되게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동격하게 같이 높은 상서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회의에서 나온 것들을 뭐 인사권이면 2부에서, 군사권이면 병부에서, 동관령이면 호부에서, 벌을 줘야 되면 형부에서, 뭐 결혼을 해 그러면 예부에서, 그 다음에 뭐 건축물을 지어야 돼 공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거 나오면 고려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은 뭐가 중요해요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고려만의 독특한 점이라고 했잖아. 어떤 게 독특하냐면, 자, 분명히 이성과 육부가 있어요. 이성과 육부가 있어요. 우리 발해시대에도 배웠잖아. 삼성 육부제에서 딱 그것만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 이 위에 왕 바로 밑에 2가지 기구가 있거든요. 되게 독특해요. 이게 뭐냐면 고려는 외침의 나라. 외침이 뭐냐면 외부 침입이 드럽게 많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도병마사라고 하는 걸 따로 뒀어. 도병마사, 병이다. 국방과 군사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도병마사를 따로 필요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 도병마사는 뭐였냐면 여기서 일하는 중요 관직들의 사람들이 국가 비상상태가 되면 다 여기 가서 회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따로 이 기구를 만들었으니까 도병마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이 도감이 임시관청이라는 뜻인데, 식목, 뭔가를 세우거나 만들 때 여기에 가서 또 다시 회의를 해서 만드는 특별 기구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사실은 도감이라는 게 붙으면은 고려구나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기는 해요. 큰 무리가 없기는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기관이냐면 도관대장이라고 하죠. 되게 높은 신분의 사람들끼리 여기 가서 수탁수탁 하면서 뭔가를 결과값을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고려 귀족 정치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높은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회의 결과를 낸다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귀족 정치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로 시험에 잘 많이 나오는 거는 대관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요거는 고려랑 조선 같은 경우에 좀 등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대관은 우리 옆에다가 적어봅시다. 뭐라고 적었냐면 언론기관. 대관은 언론기관. 자, 보게 되면 서경권, 간쟁권, 공박권을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동일합니다. 조선시대 동일해. 자, 서경권은 사인하는 거야. 사인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 관리 임명하자, 야, 이 법령 실시하자라고 했을 때, 알겠어 하고 도장 꽝 찍을 수 있는 게 서경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언론기관이잖아. 좀 별로인 것 같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간쟁. 간쟁이라고 하면 뭔가 말싸움하는 거 생각이 나죠. 그래서 왕의 잘못을 논하는 거야.
아니 지금 폐하 이번에 후궁을 몇 명을 들이셨는데 또 결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폐하 지금 흉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사는데 파티라니 말이 되십니까?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파티라는 말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뭐 보게 되면 옛날에 신문제사에서 자칫해서 이런 말 했다가 아니 폐하 또 결혼하다 이 목이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간한테는 아예 간쟁이라는 권리를 줘. 그래서 얘가 잘못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 왕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봉박권이라는 게 있는데 봉박권은 왕이 명령을 내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입니다. 폐하 이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주세요. 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죠, 신분제 사회에. 그래서 이러한 언론기관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언제부터? 고려. 그 다음에 조선도. 그럼 쌤이 이거는 듣고 넘어가면 돼. 조선시대랑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뭐냐면 고려시대의 3사는 뭐였어? 회계 경제 파트였잖아. 근데 이게 대간이 고려시대는 대간이었는데 이게 조선으로 가면 이름만 바뀌어.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어. 뭐라고 바뀌냐면 3사라고. 3사. 그래서 고려의 3사는 경제였는데 조선의 3사는 뭐 이런 언론기관이 되는 거예요.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되고 요거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통치체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통치체제. 자, 그러니까 성종이 일월성자를 쓰는 이유가 있지 얘들아. 뭔가를 계속 만들어요 얘가. 그러니까 시험 치는 입장에서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고려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성종 같은 경우에는 지방통치체제를 만드는데 처음에 지방을 12개 목으로 나눈 거는 성종이 했고 뒤에 거란을 잘 물리쳤던 현명한 왕이다 현종이 등장을 하는데 이 현종은 9년제도 정비를 하고 전국을 5도 양계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요까지 몰라도 되는데 교과서 보게 되면은 되게 그냥 설명을 해놔. 뭐 지방을 11목을 설치하고 9년제를 정비했으며 5도 양계로 분류를 했다라고 그냥 한 줄로 나와버리거든? 근데 이게 수능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 위에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지방을 어떻게 나눴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지도를 줄 거야. 문제. 지도를 주는데 보게 되면은 전라도, 경상도, 노주도, 양광도, 서해도 5도, 이 5도지. 그 다음에 국경 지역에는 북계와 동계, 양계, 2개 양계 이렇게 5도 양계를 뒀다라는 거. 이게 지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2목은 상대적으로 시험이 좀 잘 안 나오는데 보게 되면 나주목, 송주목, 진주목, 전주목, 황주목, 송주목 등등등등 12개 목이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사실 시험에는 5도 양계가 되게 많이 나와요. 5도 양계. 5도 양계 하면 뭐라고?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많이 등장을 하는 거는 지방간 파견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사회의 발전도를요 지방관이 정말 지방에 어느 정도로 됐는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20%가 됐었어. 근데 60%로 됐다가 이제 모든 곳에 지방관이 100% 다 파견이 돼 라고 하면 그만큼 국가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에서는. 그럼 고려는 어디야? 고려는 중세거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세야. 딱 중간 단계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방관 파견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미비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여기서 되게 주요한 곳에는 지방관을 파견을 했어. 그러니까 주군 주현 같은 데는 지방간 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세 중간쯤 발전을 했으니까. 근데 속군, 속현이라고 해가지고 좀 덜 중요한 데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 파견이 안 돼. 지방간 파견이 안 돼. 그럼 시험 문제에 이런 그래프를 같이 줄 거야. 한번 같이 보고 갈까? 주연이 55개야. 그러면은 고려는 55개에만 지방간이 파견이 된다는 거고 그의 거의 6배에 달하는 378개의 속현에는 지방간 파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많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 속현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동그라미 칠게요. 향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향리는 지방에 있는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식별이 뭐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뭐 임명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 지방에 되게 오래 살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향리가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흰색이죠. 몰라도 돼. 향리가 고려시대에는 생키였는데 조선시대 가게 되면서는 그 춘향전 보게 되면 사또 옆에 붙어서 예이 하는 이방 알죠? 이방.
이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신분이 급격 하락하게 됩니다. 중인으로. 그것도 상식으로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특수행정구역의 발표. 자, 우리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수행정구역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건 고려만의 특징이다 보니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 자, 향, 부곡, 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어. 근데 나중에 여기서 반란이 되게 많이 일어나.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 거야. 반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얘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는 지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사 못 가고 여기서 살았어야 됐고 그 다음에 소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잘렸는데 적을게요. 수공업을 하면서 손으로 만드는 걸 하면서 먹고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향부곡소 하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다. 향부곡소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나오는 우리 양계 같은 경우에는 군사 특별행정구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방상 요충지에 2개를 설치를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3경은 읽고 가시면 되는데 3경은 이 경자가 뭐야? 수도 경자죠. 그래서 고려에는 수도인 개경이 있었지만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였잖아. 그래서 서경, 옛날에 고구려 수도였던 서경을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동경이라고 해서 경주를 중시하다가 나중에 남경이라고 서울을 중시하는 걸로 한번 바뀌어야 체인지가 돼요. 자, 그래서 중간에 그런 것도 일어날 겁니다.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하는 서경 천도 운동 요청이 일으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삼경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요. 통치체제 세 번째 군사제도입니다. 군사는 우리 고려는 2랑 6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2성 6부, 2군 6입니다. 2군 6이 이것만 봐주시면 되고 주형군, 주진군이 있었다라는 것도 읽고 가시면 됩니다. 한 번씩 2, 6. 고려는 뭐다? 2랑 6이랑 기억을 하자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관리 등용 제도는 조금 봐야 돼. 관리 등용 제도는 뭘 봐주셔야 되냐면 일단 별표 음서의 별표 자,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 등용을 했습니다. 과거 등용은요,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는데, 양인이 뭐라고 했어? 일반 백성 세금 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비만 아니면 사실상 다 가능했는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실상 귀족들만 좀 많이 과거에 진출을 했겠죠. 자, 그리고 목관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고려는 무슨 나라고 했어? 외침에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모장을 뽑으면 된다는 거야. 적장에 목을 많이 배. 그럼 네가 해라. 장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과거 시험에서 문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문과를 통해서 문관을 설치를 했는데 밑줄 치겠습니다. 빨간색. 좌주와 문생 관계가 형성됩니다. 옆에 적을게요. 하견. 지금으로 치면 하견이야. 자, 좌주와 문생 관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좌주는 지공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과거를 주관하는 고시관이야. 그러니까 면접관. 지금으로 치면 면접관. 그 다음에 문생은 면접 보러 간 사람, 문화생이라고 해서 가격 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접에서 뽑힌 합격자가 자기를 뽑아준 면접관을 모시는 거야, 스승으로. 그게 좌주문생 관계인데 그냥 좌주문생이 나오면은 하견이구나라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작파, 기술관리 뽑는 거, 승과 당시에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불교 경전 이해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것처럼 승과가 따로 있었어요. 자, 우리 고려만의 특징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바로 음서입니다. 음서는 쌤이 위에 요즘 그 유튜브 보면 볼 수 있는 헤드라인 하나 적고 갈게요. 이런 뉴스 헤드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 현대판 음서 제도, 국회의원 자녀가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백으로 그냥 취업이 된 그런 거가 나올 때마다 이런 현대판 음서 제도다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음서는요 왕족이나 공신의 후손 또는 우리 집안에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있잖아. 시험을 안 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려시 태어났으면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 하나라도 해당이 돼. 그럼 수능 안 보고 그냥 스카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 그런 대단한 제도가 음서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뭘 알 수 있다? 계속 반복이죠? 귀족적인 고려의 관료 체계를 알 수 있다. 자, 다시 복습. 알 수 있는 것도 뭐 있었어요? 중서문화서, 도병마사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고려는 귀족적이었다. 그러니까 귀족적이라는 게 뭐냐면 서양에서 태어날 때부터 백작, 후작, 공작 이런 거 들어봤죠. 뭐 백작 본인 이런 거 들어보잖아. 이거는 태어나면 그냥 그 집의 아들들한테 그냥 이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귀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대대로 같이 내려오는 거를 귀족적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내가 양반 출신이긴 하지만 시험을 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출세가 가능했죠. 근데 고려시대는 신분을 잘 타고나면 가능한 귀족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대외관계다라고 해서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쟁이에요. 자,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중2 역사 1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복습하고 갈게. 자,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통일국가였던 송과 고려는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여기를 노리고 있었던 곳이 거란과 여진이 있었는데요. 복습입니다. 중2 때 배웠었어. 자, 거란족이 성장을 해서 세우는 나라가 뭐야? 요 나라. 요. 우리 중국은 통일해서 국가가 되면 한 글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족이 해서 세우는 나라가 뭐야? 금. 근데 그 금이 나중에 또 후금이 되고요. 나중에 또 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르하치가 조선에 쳐들어서 병자호란 일어나긴 하잖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여진은 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는 이런 순서로 쳐들어올 거야. 거란 쳐들어오고요. 여진 쳐들어오고요. 몽골 쳐들어오고요. 왜구와 홍건적이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운 나쁘면은 응이하고 태어나서 깨꼬닥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일 수도 있어. 그 정도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거란을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거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밑줄부터 치고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에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1차의 소순령이요. 거란군을 짤락짤락 끌고 와가지고 야, 고려 니들을 쳐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벌벌 떨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서희는 문신이에요. 장군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서더니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소선영을 만나보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나눈 대화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 여기가 소선영이에요.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해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우리나라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이름도 고려고 도읍의 서경에 이제 평양이라고 제2의 이제 도읍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1차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소배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는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왜 바다 건너 송이랑 오히려 친하게 지내냐? 나랑은 친하게 안 지내면서 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희가 압록과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여진이 차지하고 있대. 이거야. 나는 너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여진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거란 너희랑 친하게 못 지내는 거야 라고 뻥카를 날립니다. 자, 일단 뻥카를 날린 거야. 그래서 여진은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서 성과 요새를 쌓고 도로를 만들면 사신을 먼저 친하게 지낼 거다라고 뻥을 쳐. 근데 이거에 소손령이 홀까닥 넘어가. 그러니까 말을 엄청 잘했던 상황이지. 그래서 우리가 외교부에 가게 되면은요, 이 서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을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꿈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왜 대단하냐? 전쟁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토까지 가져와요. 영토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했어? 여진이 문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진을 차지하고 있던 강동 6주를 거란이 뺏어서 고려한테 줘. 야, 니들 길목 해결됐지? 우리랑 친하게 지내. 이러는 거야. 대박이죠. 그래서 서희의 외교 난판이 1차다. 전쟁 없이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 자,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희가 강동 육주, 그러니까 여진 때문에 너희랑 교류를 못한다라고 하는 뻥카가 들키고 납니다. 2차에 들켜요.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고려가 손과 친선을 유지하고요. 그대로 안 친하게 지내고 플러스로 근데 전쟁을 하려면 구실이 필요하죠. 핑계가. 오늘 강조의 정변이 뭔가요? 라고 하면 아까 전에 봤던 내용 복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봤던 그 목종 있죠? 목종은 게이입니다. 게이왕. 그리고 천추태후도 남편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김치향이라는 사내랑 사통을 해서 자식까지 낳습니다. 한나라의 태후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더니 애까지 낳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장군이었던 강조가 목종을 죽이고 천추태후를 내쫓고 누구를 세우냐? 현종을 왕위로 올립니다. 현종을 왕으로 추대해요. 이게 강조의 정변이야. 자, 그래서 거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소문도 들었는데 니네 지금 나라에서 신하가 왕도 쫓아냈다며 난리 멍멍이 판이네 막 그러면서 사실 얘들이 뭐 신경 쓸 게 아니죠. 근데 구실이죠. 그래서 이 구실로 침입을 하게 됐다. 자, 2차 고려가 왜 거란한테 침입을 당했냐? 라고 물으면은 강조의 정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수도까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때 양규가 엄청 대단한 분이거든?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양규의 별명이 있습니다. 고려 이순신. 대단해요. 선생님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에서 양규랑 이제 그 마지막 전투 장면을 보고 삽티인데 울었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고슴도치가 되어서 서 있는 채로 죽었다라는 게 고려사 열전에 남아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서서 끝까지 싸우다가 고슴도치로 화를 받아서 사망을 하신 대단한 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요. 우리 3차 침입에서는 사실 뭐 말할 게 없죠. 우리 동료 이제 백인도 나오고 역사책도 많이 읽었을 거고 강강찬이 나와서 귀주 대첩으로 완벽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거란에 대한 내용 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영향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쪽에서 쳐들어오네?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개경의 나성을 축조를 하고 요거 많이 끄대 까먹는다 너희들. 개경의 나성을 축조를 하고요. 천리장성은 잘 안 까먹어. 천리장성도 축조를 합니다. 성도 세워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겁니다. 요거 천리장성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막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진을 보도록 할 건데 여진은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여진은요 원래요 완전 찐따였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따르던 찐따들이었어. 그래서 보게 되면 처음에 그랬는데 얘들이 점차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밑줄 윤관이라는 사람이 특별부대, 우리가 여진을 막을 수 있는 특별부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윤관의 별무반이 편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관의 활약으로요 실제로 여진을 정벌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동북 구성을 썼습니다.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야.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별로 고려에서 이득을 받을 게 없고 심지어 여진을 계속 막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돌려줍니다. 동북 구성 반환을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들이 아까 전에 봤듯이 금이란 나라를 건국을 안 해. 자, 얘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끈다고? 청나라까지 끈다고. 대박 많이 크죠? 자, 그래서 금나라 건국이 되게 되면서 얘들이 거란도 멸망시켜. 완전 생캐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 이제 내가 힘이 껐지, 막 펌프가 됐지. 그래서 이 금나라 여진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분신관계 맺자. 임금이 누구? 금. 신하가 누구? 고려. 야, 분신관계 맺자. 엄청 자존심 상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야, 사대해. 사대가 뭐야? 큰 나라를 섬긴다. 한마디로 조공 같은 거 바치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고려 안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타났겠어? 전쟁하자. 전쟁하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그냥 사대 수용을 받아들이자. 라고 하면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기득권이 뭐야? 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가문을 바탕으로 벌떼처럼 모여든 귀족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줘. 가문을 바탕으로 벌떼처럼 모여든 귀족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했던 게 배울 이제 경원이 씨라는 가문인데 이 경원이 씨가 계속 할아버지 쭉쭉쭉쭉 계속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문 자체가 귀족화가 된 거를 몬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당시에 기득권이었는데 얘들이 자,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지금의 여당한테 우리가 어때요? 감정이 좋아질 걸 나빠질까요? 나빠지겠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의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겠지. 그래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4대 욕을 수용해버려요. 받아들여버려. 그래서 4대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왜? 몬벌 귀족들, 기득권들의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자,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 그럼 당연히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몬벌 귀족과 관련해가지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2개가 있으니 이자겸의 난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은 어떻게 권력을 높였냐면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조부 이자연이요. 딸 3명을 왕한테 시집 보내. 요 중에서 낳은 아들이 신종인데 여기에 또 딸을 시집 보내. 또 아들을 낳아서 또 외손자가 왕에 등극을 하는데 또 딸을 시집 보내.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 자, 경원이 씨 가문이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로는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딸을 시집 보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왕의 장인이 되는 거지. 미쳤죠, 지금? 이런 식으로 권력을 키워나갔다는 겁니다.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대단한 외척 가문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계속 중첩되다가 17대 인종쯤 이르러서는 그냥 이자겸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 심지어 인종은 이자겸의 둘째 딸의 아들인데 이모들이랑 결혼시켜. 그러니까 너희들 이모랑 결혼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셋째, 넷째, 엄마의 여동생과 그 여동생이랑 또 결혼을 시키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인종이요. 이자겸 제거를 시도를 합니다. 이자겸 제거. 여기 왜 구왕이라고 했냐면 쫓겨났거든. 그래서 이 인종이 이자겸 제거를 시도를 하는 들켜. 그래서 이자겸이 아예 난을 일으켜. 내가 그냥 왕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2인자가 있었으니 척중력. 2인자. 이자겸이 1인자, 2인자 척중력이었어. 그래서 유폐되어 있던 인종이 척중력을 불러다가 야, 이자겸이 지금 권력을 저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왕이 되고 나면 너를 살려줄 것 같아? 네가 바로 밑인데? 너부터 칠걸? 이라고 이간질을 시작을 해. 그래서 야, 척중경 네가 인종 내 편에 들어가서 나를 지지해주면은 이자겸을 같이 물리쳐주면 내가 너를 1인자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회유를 했고 척중경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겸을 제거에 성공을 하고요.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겠죠. 그래서 척중경은 축출당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자, 이게 이자겸의 나는 스토리고 우리는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다? 몬벌 귀족 사회가 17대 정도에 이르게 되면 자, 호족들이 계속 힘을 합하고 하니까 몬벌 귀족이 된 거지. 근데 그게 고려의 17대 정도 되니까 동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몬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이자겸의 난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묘청은 참고로 스님입니다. 스님. 자, 묘청이요.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고 주장을 한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요. 자, 일단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기득권이 자기 세력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 금과 분신 관계, 4대 관계를 인정했죠. 이게 꼴보기가 싫었던 거야, 얘들은. 그래서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서 정치가 한바탕 동요를 했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부딪히게 돼. 개혁적인 서경 세력과 고인 보수적인 개경 세력이 부딪히게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서경 세력은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파와 신진파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로 이때부터요 풍수지리설이 미친듯이 유행하게 되는데 우리 풍수지리설 배웠지? 저 땅에 묘지를 쓰면 왕이 태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운이 다 했으니 이쪽으로 뭐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이런 게 풍수지리설이잖아. 그래서 이게 유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사람들아 얼마 전에 이자겸의 난 일어나가지고 한바탕 난리 난 거야. 지금 개경은 끝난 거야. 개경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서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힘을 입어가지고 묘청과 정지상 같은 사람들 우리 네모박스에 등장하니까 정지상도 알고 갑시다. 묘청과 정지상들을 뭐라고 하냐면 서경세력이라고 해. 이들이 서경천도 플러스 금과 군신 관계에 반발하면서 일어났다며. 그래서 금 정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 뭐냐면 와 하고 일어났거든. 그래서 왕도 솔깃솔깃해. 인정이 솔깃솔깃해. 그래가지고 한번 이동해볼까? 안 그래도 기득권 얘도 좀 보기 싫은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서기에서 궁궐을 짓거든. 근데 궁궐에 계속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무너지고 이게 여러 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하늘이 놓았다. 서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서경천도가 실패가 돼요. 왕도 한 두세 번 계속 번개 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선생님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손이 배. 자빠져. 그럼 선생님도 좀 이거 무슨 징조지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서경천도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이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함. 그래서 서경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결국은 김부식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되는데 자, 김부식은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 자, 개혁적인 서경 세력, 신진 세력의 대표 주자가 누구라고? 묘청과 정지상이라고. 자, 그러면 보수적 개경 세력 많았겠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건 누구? 김부식입니다. 선생님 김부식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잘했습니다. 누구예요? 삼국사에 쓴 사람입니다. 삼국사기의 저자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김부식이 이 보수파의 대표가 끌고 가가지고 진압이 되게 된 거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문벌 귀족 사회 모순이 끝났구나.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해서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이자겸의 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체가 왕권이 그냥 거의 다 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대화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경 세력 묘청입니다. 서경 이만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대화세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 궁궐을 짓고 옮겨가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예물을 가져와서 스스로 항복하고 주변의 36 국가가 알아서 머리를 조아릴 거야. 약간 말도 안 되긴 하죠. 근데 그게 주장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이 뭐라고 하냐면 올해 여름 서경 대화궁에서 30여 군데 벼락이 떨어졌다. 길지에 벼락이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있냐?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서경에 행차를 하면 농작물을 또 짓밟게 될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사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호족이 국가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점차 이제 세력을 세워나서 문벌 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벌 귀족이 이자겸의 난과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통해서 흔들리는 걸 느꼈죠. 이때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무신집권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무신집권기. 모두 우리는 여기로 가게 될 거고요. 또 한 번 더 가서 이제 몽골에 침입을 해오게 될 거야. 그래서 몽골에 붙어서 자,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붙었던 사람 뭐라고 해? 친일파. 이때 붙었던 사람 뭐라고 해? 몽골 원나라에 붙었다 그래서 친원파라고 해요. 그래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를 뭐라고 한다고? 친원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조선을 건국하는데 힘을 합쳤던 사람 뭐라고 합니까? 신진사대라고 하죠. 요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고려시대 이제 권력의 흐름도예요.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고 무신집권기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신직권 같은 경우에는요, 보게 되면은, 뭐, 선생님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을 외우는 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자료 해석형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얘들아. 자, 무신정권의 배경은 앞선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사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몬벌 귀족 사회 모순이 심화됐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화됩니다. 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뭐 다른 거 다 하는 거 참겠는데 막 여러 명이야 있어, 자녀들이 있어. 자꾸 나한테만 막 뭐라 그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럼 사람이 그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자, 차별 대우인데 어떤 거 있냐면 보현원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현원 사건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냐면은요. 자, 보현원이라는 곳에 의종과 여러 신하들과 호의를 해야 되니까 무신들이 같이 행차를 했어. 행차를 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수바키라고 하는 걸 하거든. 수바키가 뭐냐 거꾸로 하면 박수지. 그래서 이크에크 이렇게 막 태경처럼 이크에크 하면서 이제 무신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이제 취미를 펼쳤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장이라면 2급 정도 되거든? 근데 대장군이 당시 60대였어. 당시 60대면 지금은 80 정도 돼요. 60대인 대장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에는 되게 건장한 이제 낮은 무인이 나왔는데 서로 이크에크하면 수박회를 했는데 60대 대장군이 맞다가 못 견디고 도망을 갔어. 근데 그 도망을 가는 거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어쨌든 얘는 2급이란 말이야. 대장군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문신인데 얘는 이제 몬벌 귀족 가문이고 5급 정도야. 얘는 대장군, 그러니까 무신 2급이 있는데 얘가 도망을 갔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신 5급이 얘를 잡아다가요. 뺨을 때려. 심지어 나이가 얘는 되게 젊었고 얘는 지금 60대인데 뺨을 때려. 이게 뭐겠어? 얼마나 무신을 무시했는지가 보이죠, 몬벌 귀족이. 그래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정중부랑 일방 등이요. 야, 우리가 지금 마침 왕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왕이 나오니까 주요한 문벌 귀족도 같이 나오고 그들을 호위하는 게 우리 무신이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을 기회로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중부랑 이일빙의 중심이 돼서 무신들이요 의종을 패하고요, 죽여먹고요. 그 다음에 이 수많은 문신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를 무신이 집권했다. 무신 집권기라고. 무신 집권기. 자, 그래서 이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무신들의 권력을 행사를 해서요. 여기서 너희들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걸 찝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집권자별 권력 기구를 조금 알고 가셔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최우는 뭘 중심으로 했는데 아니면은 최충원은 뭘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적어놨어요. 얘들은 중방, 최충원은 교정도방, 그 다음에 요쪽은 교정도방 정방이라 쌤이 적어놨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아셔야 돼. 어떤 기구였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방이 뭐냐면요. 중앙군 2군 6위의 정부 지휘관이 상장고가 대장군들로 구성된 합의기구. 무슨 말이었어? 자, 우리가 원래는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그 다음에 도병마사 이런 거 식목도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무신이 권력을 잡았지. 그러니까 무신들이 맨날 하던 회의기구가 뭐야? 중방이야. 그래서 중앙 권력기구가 중방으로 이동해버린다. 이런 특징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정말 정치를 엉망이 판으로 하던 몬벌 귀족이 사라졌으니까 얘들도 같이 우리처럼 시달렸으니까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놈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몬벌 귀족이 나았던 거야. 애들은 더 강한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무신 간의 권력 다툼이 너무 심해. 얘들은 몸으로 싸우던 애들이다 보니까 정말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딱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몇 명이 바뀌었는지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되게 서로 잔인하게 싸워요. 그래서 잦은 교체 플러스
세금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걸 일으키게 되면서 사회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신들도 반발을 일으켜서요. 김보당의 난이나 조이총의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나나 모두 일단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모두 성공을 했으면 얘들에서 끝났겠죠. 그러면 선생님 무신 집권기는 언제 끝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 받아들이는 원간섭기 과정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무신정권의 성립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선생님 때는 막 이름 달달달 해서 순서 맞추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근데 요즘은 조금 시험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좀 이 중에서도 독특해. 그래서 최충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그 다음에 별표 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이거예요. 권력 기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 최치 정권의 성립이라고 해서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자, 최충원은 조금 공부한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는데 이을민을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로 등극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고려해서 최씨 왕조를 성립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줘요. 그게 조금 독특한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무식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개혁안도 나름 제시를 해요. 얘는 공부 조금 했거든. 지족 출신이거든. 그래서 봉사십조라는 것도 주장을 하고, 중요한 건 이거. 자, 먼저 교정도감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도감이 나오면 고려시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죠? 교정도감이 뭐냐면 최충원이 설치를 했고요. 국정총괄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최고 권력 기구. 이름도 좀 뭔가 있어 보이죠? 교정도감. 딱 교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자, 누구? 최충원이 설치를 했고 국정총괄의 최고 권력 기구고요. 여기에 1인자 누구냐면 교정별감입니다. 자, 교정별감 누가 했겠어요? 최 씨가 세습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방이라는 건 앞에서도 봤죠, 우리. 정방, 서방, 도방 이렇게 나오는데 정방은 정방과 서방 최후가 설치를 했고요. 도방이 있는데 요건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했다. 그리고 최고 권력 기구였다. 기억을 하고 정방은 인사기구. 인사권. 서방은 뭐냐면은 좀 너무 우리 브레인이 없어. 사실 무식한 건 인정을 해. 그래서 문신등용이야.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방은 너무 앞에 많이 죽었지. 그래서 경호기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삼별초 같은 경우가 조금 독특한데 야별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라고 해서 세 개의 특별기구다라고 삼별초라고 하는 군사를 얘들이 키웠거든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 몽골 침입 때 조금 신기하게 변하는데, 자, 이 성격이 변해. 성격의 변화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성격의 변화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얘들이 처음에는 최씨 정권의 군사 집단이었거든. 근데 이 몽골의 원간섭기, 몽골 침입을 겪게 되면서 얘들 혼자 끝까지 남아서 투항을 해. 그래서 얘들은 약간 독립투사의 느낌으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진도나 제주도 가면 여기 그 기념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 약간 일제강점기랑 비교하면 독립투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누구랑 맞서 싸웠냐면은 몽골 맞서 싸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뭐 무신정권기 그거였네 라고 생각하다 나중에 사람들이 와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인식이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사실 삼별초는 수행평가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밑에 쌤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원래 삼별초는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 얘들도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진도에서 제주도는 어디야? 육지 끝이죠. 제주도까지 가면서 끝까지 몽골군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광복 이후에는요, 삼별초군은 비록 그 뜻이 이루지 못했으나 고려 무인들의 몽골에 대한 항쟁의식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이들의 항쟁은 몽골에 불발하는 것에 반발하는 민중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제주 항파둘이 항몽이라고 하죠. 항몽. 대항했다 몽골에 항몽 유적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진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드럽게 정치를 못해요. 드럽게 정치를 못해. 그래서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무신들 지들끼리 싸운다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가 돼. 자,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그러면 자식들의 교육이나 이제 뭔가 질서 정연하게 하는 게 잘 될까?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무신들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요. 싸운다고 돈이 제대로 안 굴러가니까 세금을 막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난이 등장을 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떤 게 일어나게 되냐면 첫 번째는 망이망소, 이름 비슷한 형제. 망이망소인 난이 일어나는데 자, 동그라미 공주, 명학, 소 뭐였어? 특별행정구역. 자, 특별행정구역이니까 당연히 세금 더 걷었겠지. 그래서 빡친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못 살겠다 하면서 봉기를 해서 정부가 소에서 현으로 승격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끝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많이 겪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제 개겨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할 때 적절한 스탑선을 잘 세워야 되거든. 너희들도 끝까지 하면은 다 잃어서 그래 알겠어, 뭐 용돈 여기까지 올려줄게, 학원 뭐 이것만 해라, 아니면 그래 이번에 뭐 이거 배우게 해줄게 등등등을 해서 부모님과 협상의 그 시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나랑 많이 겪었어.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어떡해. 너 하지마, 다 하지마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망이망수가 처음에 너무 성장을 하니까 정부에서 알겠어 현으로 해줄게, 알겠어 이거 이번에 학원 이것만 다녀 등등등 이렇게 해줬는데 싫어 엄마 이것도 할래라고 하다가 너 다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기가 지속되자 무력으로 진압된 겁니다. 요게 망이망소의 난의 스토리인데 모르셔도 되고 쌤이 웃자고 얘기를 한 거고 소에 일어난 반란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소. 자, 그 다음에 뭐 김삼이 효심의 난 있는데 이거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거 별표 4개 치겠습니다. 수능까지 진짜 진리도록 나올 거예요. 자, 이름이가 만적이래. 이름이 만적이래. 신분이 높아 보여. 안 높아 보이죠? 누가 신분 높은 애 이름을 만적이라고 짓겠어? 김부식 뭐 이런 식으로 짓겠지. 만적은요 산업입니다. 산업이는 사생활할 때 개인 소유의 노비입니다. 자, 개인 소유의 노비인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를 계획하다가 누가 밀고를 해. 그래서 발각돼서 실패를 하긴 했는데 시험에 선생님 왜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밑줄 쫙 칠게요. 신분 해방 성격의 봉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 그대로 적으세요.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요 그대로 수능까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왕후 장상하면 또 친구들이 그래. 왕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왕, 제후, 장수, 재상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말하는 높은 관직의 총이에요. 총.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좋은 것들을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중국에서 시작이 된 말인데 중국에서 그래. 왕후장사.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씨앗이 따로 있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냐 이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해서 만적이 어디서 이걸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 앞에 가서 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우리도 한번 해서 성공을 하면 우리 신분도 쟤들처럼 돼서 우리가 지배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습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게 이거죠 사실은. 무신정변 이후 하층민 출신의 권력자가 실제로 등장을 하거든. 천민 출신 권력자가 잠깐 등장을 했었어. 그래서 얘들이 그걸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만적의 나는 중요한 게 뭐라고? 신분 해방 성격이라고. 언제 일어났다고? 무신 집권기에 일어났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 실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유민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천민 출신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적의 나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장수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정말 어렵게 나오면 만적의 난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개경. 그래서 만정의 난이 일어나는 곳이 기역.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개경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그렇기 때문에 만정의 난 어디? 개경.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뭔가를 큰 꿈을 꾸려면 사실 수도, 서울에 있는 게 제일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정도 수도에 사는 좀 잘 나가는 집안의 노비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